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지난주에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 건넌 이후의 삶에 대한 사연을 소개를 같이 해드렸고, 그리고 여운의 노숙자에서는 이상한 나라의 자매 형제 사연을 같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영노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비혼세를 들으러 오시고, 비혼세 청취자분들도 영노자를 들으러 가시고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일요일에 나왔던 영노자에서 소개했던 이상한 나라의 자매 형제 에피소드에서 저희 언니 성남 세라미칼님 얘기를 이제 조금 했었는데, 그때 너무 웃긴 게 이제 저희가 그런 사연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영노자에서 예전에 왜 자매들끼리 서로 골탕 먹이려고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짧게 하다가, 언니가 예전에 제가 남자친구랑 싸웠을 때, 그때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3번인가 4번인가 와가지고 그거를 몇 번 만에 이제 받았더니 얘가 아주 낄낄대면서 야, 너 이거 뭐야? 그러면서 계속 너무 웃어가지고 왜 이렇게 웃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언니가 컬러링을 흥보가 기가 막혀로 바꿔놨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 말고도 제가 영노자에 나가서 저희 언니 욕을 엄청 많이 하고 흉을 되게 많이 봤는데, 그 수많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뭐 이의제기나 이런 걸 하지 않으시고 평소에도 저희 언니 멘탈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뭐랄까 다른 차원의 쿨한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개의치 않고 저한테 연락이 이제 겐톡이 와서 그거 흥보가 기가 막혀가 아니고 쿵따리 샤바라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분명히 흥보가 기가 막혀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자기가 쿵따리 샤바라로 해놨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신기했던 거는 언니가 그거를 그렇게 담아뒀다는 게, 사실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당한 사람은 기억하지만 한 사람은 기억을 못한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난다, 확실히 쿵따리 샤바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화해하라고 선곡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고, 들어보고 이제 직접 설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간을 할 건지도 자기가 후렴구로 하지 않고 이렇게 딱 그 구간이 나오게 설정을 했대요. 왜 예전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예전에가 아니라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통화 연결음을 변경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언젠가부터 그걸 좀 잘 신경을 안 써서 요즘에는 어떻게 그게 진행이 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구간을 설정할 수 있었어서 그 쿵따리 샤바라의 후렴은 아무래도 그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니라 앞부분이 나오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가사를 검색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보내줬더라고요.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요 부분을 이제 넣어가지고 지금 기분이 안 좋고 애인한테 화가 나 있는데 동생이 애인이랑 화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이제 설정을 했었고, 제가 굉장히 언니가 낄낄대고 웃었다라고 얘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참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낄낄대지 않았다. 근데 웃음 참기 실패를 한 거는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게 낄낄댄 게 그냥 바로 꺽꺽꺽대고 바로 웃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리를 안 냈지만 거의 뭐 소리만 안 냈다 뿐이지 이제 묵음으로 웃는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예를 들자면 지지난주였나? DPC가 나왔잖아요. 근데 DPC가 나왔을 때 항상 웃을 때 그 앞에 정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정적이 아니라 DPC가 웃을 때 자지러지게 웃는데 그 무음으로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언니가 그때 그런 식으로 막 웃고
제 애인은 전화기 너머에서 야 뭐야 너무 웃기다 하고 깔깔대고 웃고 나는 계속 뭐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근데 언니가 이제 자기 딴에는 안 웃었다. 그래서 아니다 너무 웃었고 소리를 안 내고 웃다가 터지니까 정말 꺽꺽대고 웃었다고 그런 대화를 했는데 어쨌든 그 사연을 들으셨던 여러분들은 또 언니가 이렇게 정정을 해줘가지고 흥보가 기가 막혀가 아니라 쿵따리 샤바라를 설정했으며 그렇게 한 이유는 니네들이 좀 화해를 하라고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싫다 그렇게 들어도 너무 싫다라고 했더니 장원영 씨가 이제 하트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하트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보고도 이 장원영 씨의 미모로 무마를 하려고 하는 언니를 보면서 진짜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대화가 있었고요. 최근에 근황은 아무래도 목요일이니까 월요일 목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정원에게 저희 정원이랑 같이 사는 이야기를 지금 에세이로 연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뭐 광고에도 나오겠지만 비욘세닷컴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번 주까지만 아마 구독이 가능할 거예요. 4월호라서 밀린 거를 지금 신청하셔도 보내드리기는 하지만 4월 말에 보내드리는 건 사실 연재의 이유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까지만 신청을 받고 이제 4월호는 4월 말까지 마감이 될 예정입니다. 그 마감을 하는 콘텐츠는 그렇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콘텐츠 중에 재미있게 봤던 거는 지금 여기저기서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 제목으로는 BEF, 비프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스티븐 연이랑 엘리 웡이 아마 제작에도 일부 참여를 했고 그리고 출연을 주연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소개를 받았냐면은 제 방송작가 동기 중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분노가 많은 하지만 분노를 잘 티를 안 내고 아무도 모르게 굉장히 분노가 많은 저의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뭐 SNS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고 요즘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끔 한 번씩 겐톡이나 이런 걸 하면 확 급발진을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이걸 요즘에 보고 있는데 되게 언니가 좋아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언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이 친구는 아직도 저를 언니라고 부르고 있는데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같이 1편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낄낄대면서 웃는 동시에 속으로 약간 근데 이 새끼가 이거 왜 나한테 보라 그랬지? 라고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이 두 명의 주인공이 분노 조절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너무 약간 급발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냐면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막 화가 많은 캐릭터가 양쪽 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작품 안에서. 스티븐 연이 맡고 있는 캐릭터는 이제 한국인 교포 캐릭터이고 교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제 친구들이 있고 제일 친하게 지내는 사촌이나 또 남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놀고 클럽도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클럽을 다니고 이제 이러는 사람인데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얘가 어떤 분노왕을 맡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뭔가 얘의 그 삶만 클로즈업해서 봤을 때는 화가 진짜 많고 좀 이런 사람이고 엘리 웡도 분노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분노가 많은 캐릭터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좀 자기 앞가림도 되게 잘하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굉장히 작은 시비가 붙어요. 근데 그게 대면으로 붙은 게 아니라 그런 차 대 차로 붙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드라마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주차 스팟을 놓고 갑자기 누가 확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차를 빼려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좀 부딪힐 뻔한다거나 해가지고 그걸로 시비가 붙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인공 둘이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서로를 막 쫓아가고 하다가 시작이 됐는데 약간 보면서 계속 느끼게 되는 거는 둘 다 완전 미친 또라이는 사실 아닌데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되게 사소한 순간에 하는 사소한 결정들이
망하려면 이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만약에 2명 다 공통의 지인이 저였다면은 걔도 걔지만 너도 너다. 너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둘 다 나쁜 애들은 아닌데 많은 걸 망칠 수 있는 어떤 성격적인 결함을 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여서 저도 이걸 보면서 너무 웃기기는 웃긴데 약간 이 친구가 나한테 이걸 왜 추천했는지도 알 것 같고 우리 모두는 한번 그렇게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확 질러보고 싶은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약간 그런 뭐랄까 제가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이 콘텐츠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미국 사회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웃고 좀 더 유순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서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럴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어떤 동양인 캐릭터 둘이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대외적인 거를 좋게 좋게 해나가는 와중에 얼마나 속으로 많은 분노를 축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걸 마음 놓고 폭발시킬 만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터뜨리고 그게 어디까지 좆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좀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되게 낄낄대면서 웃었던 게 낄낄대고 웃는 포인트가 너무 저거 나잖아. 혹은 나도 사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억제하면서 살아가잖아. 같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그거를 재미있게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너다. 혹은 너나 내가 한 번쯤 해보고 싶어하는 짓들이다 라고 하면서도 근데 왜 이걸 나한테 추천했지? 라고 하면서 서로 또 거기에서 요놈 봐라 라고 서로를 좀 마주보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되게 재미있게 봤고요. 근데 추천해줬던 친구마저도 언니 그거 끝까지 다 보셨어요? 해가지고 나 다 봤는데? 하니까 새벽에 자기가 이거 보고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또 기분이 안 좋아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으면서도 누군가는 이것을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릴 만한 콘텐츠다. 왜 이런 걸 보라 그랬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블랙미러를 처음 봤을 때 그걸 제가 예전에 만났던 애인 중에 한 명이 추천을 해가지고 혼세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한번 봐봐 라고 해서 블랙미러 시즌 1이 나와가지고 왜 매니아들 사이에 이제 아름아름 소문을 내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랙미러가 좀 그렇잖아요. 와 이런 발성을 어떻게 했지? 라는 생각과 함께 보고 나면 좀 생각할 만한 여운이 남는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워가지고 콘텐츠 자체로도 되게 흥미롭다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항상 마지막에 약간 보고 나니까 찝찝하다. 보고 나니까 어쨌든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게 되게 영국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영국 콘텐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을 담아가지고 근데 그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와 이거 되게 잘 만들었네 라고 얘기를 해놓고 막판에 한번 너 근데 이거 왜 나한테 보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기분이 잡쳤다. 오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애인이 나한테 추천해준 콘텐츠니까 한번 재밌으니까 봐야지 라고 좋은 마음으로 봤다가 너무 기분이 우울해져서 특히 그 블랙미러 시즌 1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말 그렇거든요. 보고 나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또 너무 정서적으로 취약할 때 봐가지고 얘한테 또 짜증을 냈던 너 그거 왜 나한테 보라 그랬냐 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비프 한국 제목이 성난 사람들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비프를 추천을 누군가한테 했을 때 그런 식의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는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저한테 이걸 추천해줬던 친구마저도 언니 이거 다 끝까지 봤어요? 나 이거 끝까지 봤는데 기분이 좀 그랬다라고 해서 저는 추천하겠어요. 저는 재미있는 콘텐츠고 약간 이런 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 안에 어떤 일정량 이상의 분노가 있다는 걸 스스로 좀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다스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런 분노를 내 마음 안에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비슷하게 품고 살고 있는 사람을 되게 잘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이 분노의 실체랑 이거를 핸들링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끼리 너무 재밌고 술자리에서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어떤 영화 캐릭터나 이런 거를 보면서 혹은 어떤 TV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약간 광기가 있어. 난 저걸 알아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좀 자기네들끼리의 술자리 토크거리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재미있게 보실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이런 얘기를 마주하는 거를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특히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앉아가지고 회의나 이런 거를 하다가 어떤 사람들끼리 막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갈수록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 수 있다. 내가 왜 내 돈 주고 산 TV로까지 이런 상황을 마주해야 하지? 라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조금 간을 보면서 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이런 성격의 콘텐츠라는 거를 차라리 좀 알고 오늘 한번 가보자고. 야, 오늘 한번 질러보자. 이런 마음으로 또 보는 재미가 또 있을 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거든요. 블랙미러 새 시즌이 나오면은 좀 건강하지 못할 때는 안 보다가 오늘 시간도 많고 요즘 내가 좀 멘탈이 건강하다. 이럴 때는 어디 한번 밑바닥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밀려뒀던 블랙미러나 셜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봤었어요.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각오를 하고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제작진이 한국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포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분들이 만들었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당사자니까 까도 내가 까 느낌의 그런 개그 코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주인공이 맨날 입버릇처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백인 여자 만나는 거는 좀 약간 별로다라는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는 한국 사람이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참한 한국 사람 만나서 뭐 결혼해야지.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면서 백인 여성 만나는 사람을 약간 좀 안 좋게 좀 색안경을 끼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자위를 할 때 백인 여성 그리고 동양인 남자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딸을 치는 그런 속된 말로 딸을 치는 그런 장면들 같은 게 좀 웃기거든요. 보면서 이거를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이걸 낄낄대면서 이런 코드를 넣었을 것인가를 보는 것도 되게 웃기고 해서 확실히 그동안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들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콘텐츠여서 전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고, 근데 어쨌든 사람들에 따라서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여러분들 각오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최근에 봤던 걸로 비프를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받았던 근황 사연 중에서 몇 개 못 읽어드렸던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은 얼마 전에 제가 청취자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원이를 알아본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약간 먼저 얘기를 하기도 뭐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물쭈물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사연을 보내주셔가지고 요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연 보내실 때 써주신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닉네임을 따로 적어주시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익명으로 읽어볼게요. 혼세님, 이런 계기로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바로 그 지난 일요일 여자 셋이 해망촌에서 정원이 아니야? 했던 그 무리 중 한 사람입니다. 그날 너무 예의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혼세님 방송 잘 듣고 있다고 캥 작가님도 좋아하고 정원이도 심지어 올리브도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하는데 싶기도 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 주 에피소드 제목에 길에서 비욘세 만났을 때 대처 방법 이라고 되어 있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나 실은 저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못 거는 병이 있습니다. 병이 깊어요. 사연 쓰려고 생각해보니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걸었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혀 그게 어떤 신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분도 야 정원이다 하면서 따라온 게 아니라 정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가지고 나중에 같이 인사할 때도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어가지고 전혀 이제 예의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소개를 쭉 해드릴게요. 1번, 저는 중학생 때 별밤지기 문세 아저씨의 광팬이었습니다. 와우 옛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문세 아저씨 별밤 잠시 들었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아니다. 전설의 이문세 10집이 발매되었고 기념 소극장 콘서트가 열렸죠. 엄마를 졸라 친구 둘을 데리고 콘서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공연 정말 멋있었어요. 10집 수록곡과 히트곡으로 구성한 뮤지컬 같은 소극장 공연이었어요. 엄마 차를 타고 콘서트 가는 길, 공연장 바로 근처에서 신호에 걸려 섰는데 옆 차선에 이문세 아저씨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창문을 내리고 이문세 씨, 저희 지금 이문세 씨 콘서트에 가고 있어요. 도착하면 잠깐 봬요. 도착하면 잠깐 봬요라고 하셨다고 괄호 열고 대단해. 진짜 대단한데요? 저도 이런 거 좀 잘 얘기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도착하면 잠깐 봬요라고 했고 실제로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이문세 씨와 엄마가 악수를 나눴던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어디서 뭐라고 있었던 건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도저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만 기억이 나네요. 이문세 아저씨 공연에 관심 없던 엄마는 저와 제 친구들을 공연장에 들여보내놓고 로비에서 이문세 씨 장모님이랑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수다를 떠셨다고 해요. 아, 우리 엄마가 맞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대단하신데? 2번 2015년 12월 19일 홍대 유어썸머에서 오지은, 서영호, 빈스 과랄디의 찰리 브라운 크리스마스 공연이 있었죠. 관객이 50명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공연이었어요. 이 공연도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좋았네요. 최애가 최애 캐롤을 바로 앞에서 불러준다고? 오마이갓. 공연을 마치고 그맘때 출간된 책 익숙한 새벽 3시에 사인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즈음 언니의 노래, 팟캐스트, 트위터 이것저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던 때여서 고마움을 조금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몇 번이나 시뮬레이션 해봤던 것 같은데 워낙 관객이 적은 공연이었어서 사람들은 사인 받으면서 얘기도 조금씩 하고 막 포옹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 차례가 되자 언니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셨고 땡땡이요 할때 입니다. 제 이름 첫 글자가 입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게 되면 대강 감춰주시길 부탁드려요. 아니, 이름을 어떻게 써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꼭 그렇게 한자 설명을 하고 자빠졌어야 했을까요? 그 말을 해놓고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예, 거기서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지요. 이라고 써주셨는데 성함 얘기할 때 한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은데 이거는 필요한 설명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왜 그런 이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혜 했을 때 지혜를 아이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여의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거는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서 아마 유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거를 부끄러워하시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얘기한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분이 너무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약간 뭘 해도 최애한테는 한 거 없이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성향이셔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 2013년 전주영화제 기간 영화관 근처 카페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옆을 보니 김영하 작가님이 딱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 작업에 집중 못하고 있는데 작가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제 노트북 좀 잠시 봐주실래요? 이거 만약에 좋아하는 작가님이 그렇게 얘기해줬으면 너무 영화 같은 순간인데 작가님이 화장실 가시면서 제 노트북 좀 잠시 봐주실래요? 하셨는데 네. 작가님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로 우리의 대화는 끝. 심지어 작가님이 먼저 말을 거셨는데도 저는 네 위에 아무 말도 하질 못했지요. 4번 마지막입니다. 사례야 더 있지만 더 얘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지친다 내 자신. 지난 1월 홍대 상상마당 라이브홀에서 이랑님의 프라이드 공연이 있었죠. 이 공연도 물론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제 인생 넘버원 공연이 되었지요. 지금까지도 랑리에게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랑리스쿨 유튜브에 몇 개 있지도 않은 브이로그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쓰게라고 하셨고요. 가기 전부터 일요일 그 친구랑 혹시나 맨님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설레발을 떨었지요. 잠시 티켓을 바꾸고 짐을 넣고 하다 보니 정말 맨님이 떡하니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맨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불과 50cm.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게 어색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는데요. 그렇게 있다가 공연 시작 시간이 다 되어 서로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이번 생엔 우린 다 틀렸어 하면서 공연장으로 들어갔죠. 분명히 맨님과 조금 시간을 두고 들어갔는데 우린 또 맨님 바로 옆에 서게 된 것이었던 것이에요. 스탠딩 날이었습니다. 그때쯤 되어서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아, 난 누굴 만나도 아무리 좋아했고 누구보다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내밀한 이야기를 나눴던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반갑다, 고맙다, 잘 듣고 있다는 말을 못하겠구나. 실로 절망스러웠습니다. 흑. 그런 제가 지난 일요일 해방촌에서 혼세님과 정원이를 만나게 된 것이야요. 좀 후회가 남는 만남이었지만 정원이를 만나서 그 포근포근한 털을 쓰다듬어 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제가 일생 내지 못하는 용기를 내게 해준 정원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너의 그 윤기나는 엉덩이와 옆구리를 나한테 찰싹 붙여줘서 다리도 마음도 너무나 따끈했어. 김정원은 정말 최고 강아지다. 혼세님 비욘세도 게스트로 나오시는 방송도 정말 즐겁게 듣고 있어요. 언젠가 해방촌에서 또 정원이와 혼세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후회가 남지 않는 만남이 될 수 있게 조금 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분명히 김정원이가 용기를 줄 거예요. 방송 듣다 갑자기 글을 쓰게 된 거라 저는 다시 방송을 들으러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일단은 개를 너무 많이 타십니다.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얘기가 나온 게 이문세 씨 콘서트를 보러 가다가 이문세 씨 바로 옆에서 신호에 걸려가지고 옆 차선에 이문세 아저씨가 있을 확률. 이문세 아저씨라는 건 이제 이분이 사연에서 써주셨던 중학생 때 기준의 어떤 표현인데 그것도 굉장히 낮은 확률이고 심지어 그 차 문을 내리고 있어가지고 이문세 씨한테 마음을 전할 수 있었을 확률도 되게 낮고 그리고 그 사인을 하는 것도 이 사인 타이밍에 못 맞추셨을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요건 정말 김영하 작가님 옆에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김영하 작가님이 노트북을 봐달라고 했을 확률 그리고 이랑님 콘서트에 갔다가 이제 맨님을 이렇게 가까이서 만날 확률이라는 게 되게 높지가 않은데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는 게 일단은 저는 너무 부럽고 물론 뭐 이랑님도 그렇고 맨님도 그렇고 저는 이제 몇 번 본 사이니까 엄청 멀게 느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이분들 각각의 영역에서는 너무 슈퍼스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렇게 어떤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확률도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에피소드가 제가 볼 때는 별로 부끄러운 에피소드가 아닌데 너무 이거를 크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고 순간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말을 거는 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한번 치는 룰을 만들어 볼까?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은 뒤에서 박수 3번을 짝짝짝 치면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말을 이제 건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게 박수 치는 게 조금이라도 편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앞으로 저를 해방촌에서 마주쳤다거나 했을 때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난다 하는 분들은 박수 3번을 짝짝짝 치면 제가 웃거나 과도한 리액션 하지 않고 안녕하세요라고 돌아서서 인사를 하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볼까 싶어요. 다음 주부터 만나는 분들은 제가 꼭 실험해보도록 할 테니까 저를 보고 박수 3번을 꼭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어디서든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쨌든 만나서 저도 너무 반가웠고 또 정원이가 그렇게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얘도 되게 소심한 애였는데 마음을 빨리빨리 열었던 게 정원이를 길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좀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쓰다듬어주고 했던 게 많아가지고 지금 정원이는 되게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애교가 많아?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정말 안 무서워하고 좋아하는 강아지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 3분이 그렇게 맞아주셨던 것도 정원이한테는 좀 그런 경험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두고두고 너무 그런 분들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영국으로 유기견 입양하는 이야기를 보내주셨던 사연자분이 계신데 후기를 남겨주셔가지고 이걸 언제 한번 소개해야지 하다가 오늘 드디어 시간이 나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국에서 영국으로 유기견 입양하는 사연 보냈다가 정작 사연이 읽히는 걸 라이브로 들으니까 너무 민망해서
해당 에피소드를 다시는 못 듣고 있는 루이샴구 줄잡이입니다. 근데 왜 또 사연을 보내고 있냐 하면 키보드를 새로 샀는데 타건감이 너무 좋고 그렇다고 생리의 이틀 차로 고통받는 와중에 일은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지금은 대구 특집만을 받고 계실 테니 혼세님 혹시라도 가람이 근황 궁금하시면 혼자라도 보시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구 특집 사연 대전입니다. 대전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전이라고 말하면서 대구라고 쓴다거나 대구라고 읽으면서 대전을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귀여워가지고 괜히 한번 짚어봤고요. 가람이가 런던에 도착한 지 벌써 3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벌써 가람이 없는 일상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이 조그만 왕깜찍이는 저의 매일매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렸네요. 일 없으면 하루에 100보 이하로 걷던 언니를 회사 걷기 챌린지 1장으로 만들어버린 가람이 사랑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잠깐 소개를 하기로는 했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양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데리고 오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다 이제 라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이동봉사 같은 게 미국이나 캐나다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영국은 그렇지가 않아서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좀 몸이 안 좋아서 수술도 했어야 하는 가람이가 너무 눈에 밟혀서 입양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요때 이야기를 좀 생생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전에 보낸 사연에서 제가 가람이의 주름 깊게 패인 세상 고민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은 걱정 많은 얼굴을 보고 찾았다 내 새끼 해서 홀랑 입양 신청을 해버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직접 만난 가람이는 생각보다 저와 닮은 점이 정말 많아서 견연이라는 게 진짜로 있나 보다 싶더라고요. 실제로 왕쫄보에 겁 많은 성격인 가람이는 처음엔 비닐봉지, 빗자루, 닌텐도 스위치, 헤드폰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것을 무서워해서 한동안은 산책하는 공원까지 안아서 이동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좋아 사랑해. 하지만 점점 씩씩하게 동네에도 익숙해지고 자주 보는 물건들에도 익숙해지는 가람이를 보면서 저도 큰 위안과 용기를 얻어요. 하지만 반전, 가람이의 미간 주름은 자세히 보니 주름이 아니라 무늬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어떻게 보면 틴더만 해가지고 혹은 이제 인스타로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실제로 만났을 때 놀랄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를 강아지 버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저희 엄마가 너 얼굴에 뭐 묻은 거 아니니? 라고 제 얼굴에 있는 거를 이제 긁으시는데 어머 점이네 라고 하면서 빼라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얼굴에 있는 디테일이 알고 보니까 주름이 아니고 무늬였다. 그리고 정원이도 눈 주변이 얘도 좀 어구리상인데 눈 주변이 털 색깔이 좀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인상 쓰고 있는 게 아닌데 얘도 인상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문양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람이를 공항에서 픽업하던 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래 일정은 한국에서 한 달간 가람이와 시간을 보내고 함께 영국으로 들어오는 거였는데 영국 공항 쪽에 제가 희망하는 날짜에 가람이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가람이의 티켓은 1월 3일로 확정이 났어요. 가능하면 혼자 길게 떼어두고 싶지 않아서 제 리턴 티켓 날짜 변경을 알아봤는데 추가 금액이 세상에 800파운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로 약 130만 원. 그래서 가람이는 저희 엄마와 한국에 있다가 일주일 후 반려동물 해외 운송 전문 업체를 통해 영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저 혼자 영국에 들어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일주일을 보낸 후 드디어 대망의 픽업 날, 그날따라 낮에 시내에 일이 있어 먼저 나가 있다가 파트너와 시내에서 만나 공항에 가기로 했는데 너무 정신이 없었던 저는 여권을 안 들고 나와 다시 집에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이게 얼마나 혼란한 하루가 될지 알아챘어야 하는데. 가람이가 탄 비행기의 랜딩은 오후 4시 30분이었고 통관에는 보통 3-4시간이 걸리는데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아 저와 파트너는 6시쯤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저는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짐과 동시에 엄청난 두통이 오는 것을 느꼈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위액이 올라오는 것이 느껴져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술 먹고도 이렇게 토해본 적이 없는데 거의 5분 간격으로 3번쯤 더
더 화장실을 들락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건너칸에서 상냥한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그대로 배관을 타고 사라지고 싶었어요. 세 번째로 화장실에서 변기를 붙들고 있는데 통관사에서 가람이 통관이 끝났으니 이제 픽업해도 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고 히드로를 나와 5분 거리에 있다는 애니멀 리셉션 센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반만 되면 해가 지는 영국에 겨울에 이미 6시가 넘어 사방이 캄캄하고 비까지 오는 상황. 게다가 공항 근처라 이렇게 뚜벅이로 오는 사람들이 우리뿐인지 보더블록도 중간에 끊기고 구글 지도는 저희 보고 도로 옆 진흙탕이 된 잔디밭을 가로질러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속이 안 좋아서 헛구역질을 하며 깜깜하고 비오는 진창길을 걸어 센터에 도착해서 여권을 건네주고 파트너에게 뒤를 맡긴 뒤 바로 또 화장실로 직행해 그곳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잠시 기다리니 한국에서 엄마가 입혀보낸 옷을 그대로 입고 직원 품에 안긴 가람이가 세상 불편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러시아로 우회하느라 14시간의 비행을 마치는 동안 케이지에서 오줌도 응가도 하지 않은 채로요. 엉망인 케이지 안을 대비해 물티슈와 수건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던 저희는 너무 놀라 가람이를 데리고 건물 앞 잔디밭으로 나왔고 그제야 가람이는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는 다행히 버스를 찾아서 탔는데 승객이 저희뿐이었고 품에 안긴 가람이를 보자 기사 아저씨는 어린이 표값만 받고 저희를 공항까지 태워다 주셨어요. 공항에서 집까지는 새로 뚫린 더 빠른 노선의 열차를 탈 계획이었는데 연이은 파업의 여파였는지 해당 열차가 그 시간에 다니질 않아서 저희는 가람이를 안고 덜컹거리는 낡은 피카딜리 라인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나네요. 힘들게 도착한 만큼 더 행복하게 해줘버릴 생각입니다. 그날 공항 사태 이후로 저는 감자칩을 3달째 못 먹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식사 중에 이 글을 읽지 않으셨길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정원이랑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마 이게 너무 신경을 써서 토할 것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겪었고 심지어 정원이도 좀 이런 성격인 것이 얼마 전에 정원이가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자동 세차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주행 중에 자동 세차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갑자기 또 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동 세차를 할 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전날도 얼마나 잠이 안 왔을 것이며 또 그리고 이상하게 저도 그때 얘기했잖아요. 올리브를 보낼 때 기름을 안 넣었던 거를 나중에는 알게 돼가지고 그날 아침에 엄청 허둥지둥하면서 갔었다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중요한 날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갑자기 뭐를 놓고 온다거나 하는 일이 꼭 생겨가지고 여러모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다행히 사람도 그리고 가람이도 어떤 응가하지 않는 게 좋은 곳에서는 응가를 하지 않고 잘 참고 어떤 적절한 곳에서 생리현상을 해결했다라는 것에 저도 굉장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가람이 계정을 알게 돼가지고 가람이 사진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너무너무 귀엽고요.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앞으로도 가람이랑 가람이네 가족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얘기했었던 저번 주의 사연을 지금부터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기 전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치과의사 해롤드 카츠가 딸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만든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귤 테라브레스는 간증이 쏟아지는 구취 완화 효과로 꾸준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치아 건강을 위해 테라브레스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와 비욘세가 새로운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온누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욘세를 입력하고 특별한 할인가로 테라브레스를 구매하세요. 비욘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욘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욘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욘세 3글자만 입력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beyonce.com입니다. www.behonse.com에 접속하시면 팟캐스트 비욘세로 사연도 쓰실 수 있고 비욘세 공식 맥주잔, 이겨내야지 티셔츠, 뱅글 등 굿즈도 만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www.behonse.com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비욘세 팟캐스트 소식을 만나보세요. 그럼 beyonce.com에서도 더불어 혼자 사세요. 네, 그러면 스피디하게 쭉쭉쭉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전 사연들에 비해서 당연히 이 얘기는 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사연 보내시는 분들 자체가 평소에는 좀 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사연이 조금씩 더 길어요. 원래 비욘세 사연이 길지만 더 긴 사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뭐랄까요? 사연을 듣고 저의 코멘트를 듣는 평소의 그런 방식보다는 진짜 오디오북을 듣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도 잘 편집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그 사연 내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쭉쭉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세님.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 한줌입니다. 도림천 산책단으로 불러주세요. 한줌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연을 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제를 보고 홀린 듯 메일을 보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연은 원래 이걸 진행하려고 했었던 작년 9월에 들어왔던 사연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사연을 더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때랑 아마 약간 감정 상태가 현재는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가족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런 아버지를 포기하지 못하셨고 결국은 아버지의 편을 드시면서 저를 압박하셨어요. 결국은 저는 다니던 학교를 휴학서를 내고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집에는 10년 넘게 키우던 강아지 2마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째는 올해 제 생일을 며칠 앞두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살갑게 연락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연락 주고받고는 했던 사이였어요. 어머니는 아이가 간 날 아침에 학교에 있던 저를 강제로 불러내어 아이가 갔다며 전화로 소리를 지르셨고 저는 울며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몇 달간 연락을 하지 않았던 어머니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허리가 아파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도 눈도 감지 못한 아이를 끌어안고 울다가 남은 아이를 붙잡고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집에 있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어머니가 너무 어색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 저희 가족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 생일 전날이었네요. 저는 제대로 허리를 쓰지도 못하고 오래 앉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급격한 스트레스가 허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남은 강아지를 본인이 케어할 수 없으니 따로 살고 있는 저와 언니, 괄호 열고 언니는 제가 집을 나가기 몇 년 전 나가서 살고 있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결국 도박으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괄호 닫고가 강아지를 케어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도망치듯 집으로 갔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몇만 원을 내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제 생일만큼은 안전한 저만의 집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스스로를 미워하고 아파하는 일에서 슬픔과 분노에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남은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다른 집으로 보내거나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는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연락이 왔고 저는 계약을 연장하려 했던 제 자취방을 포기하고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이사한 새 집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제가 벌어서 부담하고 있던 차에 70이라는 월세도 강아지를 키우는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웠으나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오고 난 뒤에 제 삶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와 함께한 10년
넘는 세월이 있었지만 새로운 가족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원룸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못내 미안하고 슬펐거든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정말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좋아하고 반겨요. 짖거나 낑낑대지도 않고 조용하고 어디를 데리고 가도 순하고 참을성 있게 잘 기다리는 아이입니다.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저와 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분리불안을 고치기 위해서 방문 훈련도 받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아이를 만지거나 안거나 눈을 맞추면 안 된다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아이의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최대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곳을 강아지와 함께 갑니다. 강아지 유모차에 부드러운 방석을 깔고 아이를 앉혀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요. 대학교를 가거나 피치 못할 경우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깁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못내 불안해하고 짖더라고요. 유치원에서 제가 아이를 픽업하려고 들르면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매번 낑낑 깽깽 대성통곡을 하는데 그것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는 요즘도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쏟고는 해요. 이 아이와 먼저 간 아이의 나이차가 1살밖에 나지 않았어서 이 아이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두려워요. 더 어릴 때 잘해주지 못한 게 무섭고 혈액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겁이 나고 한편으로 동물병원을 갈 때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는 제가 가끔은 미워요. 그리고 먼저 간 아이의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집에 없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저를 매번 맞아주던 얼굴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간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 아이의 마지막도 너무 가까운 미래가 될 것 같고 달라진 일상에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 벌써 눈물이 나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아이에게 최대한 옆에 있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 친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존재가 내 곁에 있어서 이 아이가 나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서 이 나날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줌단답게 글이 너무나도 길어졌네요. 이 모든 것을 읽으시는 게 힘드실까봐 걱정이 되어요. 안 힘듭니다. 저는 혼세님의 따뜻함과 생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약자에 대한 존중에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과거의 저와 같이 가정폭력과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지만 독립할 용기가 없는 청취자가 있다면 괜찮다고 그리고 언제든 힘이 날 때 독립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당장 작년에 저에게 집이 없어 공황을 겪던 저에게 강아지를 데리고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생길 거라고 했다면 믿지 못했을 거거든요. 시간이 난다면 우리 아이와 함께 혼세님을 보러 책방에도 들르고 싶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모두 털동물과 더불어 그리고 혼자 살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세님 사랑해요 라고 해주셨고요. 메일을 하나를 더 보내주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지난번 도림천 산책단으로 사연 보냈던 한줌단입니다. 제가 그 이후로도 정주행을 하면서 털동물 사연과 포포의 인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포포가 나중에 올리브로 입양을 갔죠. 털동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진을 안 보여주면 구속감이더라고요. 구속을 당하지 않기 위해 사실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희 아이 사진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나중에 혼세님이 이 아이를 보면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한 스푼 넣었어요. 흰색이 조금 더 많은 아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첫째이고 갈색이 조금 더 많고 조금 더 작은 아이가 지금 제가 반려하는 둘째예요. 아이가 가고 나니 변변찮은 사진이 없어서 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가족이 같이 살 때 강아지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어서 그걸 보냅니다. 나머지 사진은 둘째가 저희 집에 오고 난 뒤에 찍은 사진이에요. 10살이 넘었지만 아직 아기 강아지라고 우기고 다닙니다. 더 보내고 싶은데 용량 때문에 한계가 오네요. 제가 SNS를 하지 않아 저만 보고 살았는데 혼세님이 보고 귀여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방이든 북토크든 공개방송이든 둘째 강아지가 오래 살아서 혼세님께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주시면서 너무 귀여운 사진을 약간 쌍둥이처럼 이렇게 둘이 있는 사진도 있고 혼자 있는 사진들도 있는데 보기만 해도 너무 웃음이 나는 귀여운 사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제가 스페인 책방에서 한 달 동안 책방지기를 했던 적이 있어서 이제 책방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읽었고 그리고 사실 모르겠어요. 훈련사분들 마다 얘기하는 방식이 되게 다른데 이제 분리불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친구를 보고 맞는 솔루션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다른 방법들도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분리불안으로 그동안 워낙에 많은 자료를 이미 찾아보셨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다 해보신 후에 하신 결정일 거라는 확신이 좀 들어가지고
원래 자기 애들은 원래 본인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애한테 어떤 게 맞을지도 가장 많이 보호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훈련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사실 저도 읽으면서 아이가 나이도 있고 이제 요즘은 애들이 이제 대학도 가고 20대를 이제 신나게 넘기고 하는 친구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지낼 날이 너무너무나 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같이 지내던 친구가 무지개 다리를 얼마 전에 이제 건넜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제 이런 거를 하나하나 뭔가 교정하면서 이 아이가 겪어야 되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을 소중하게 쓰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름의 방식을 잘 택해가지고 지내고 계신 게 저는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같이 1대1로 있는 시간들도 있지만 유치원에서 다른 강아지도 만나고 하는 시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걸 보면은 애들은 자기한테 맞는 집을 잘 찾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 지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반려동물에 관련된 사연이지만 그거랑 다른 이분이 겪었던 것들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꼭 반려동물이랑 연관되지 않았더라도 많은 분들한테 되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용기가 되는 사연일 것 같아서 지금도 너무너무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분이 정원이 입양하고 나서 사연 주셔가지고 정원이한테 제가 이제 공주라고 부른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그 아이를 왕자님으로 불러봤는데, 공주와는 달리 왕자님이라고 부르니까 부를 때마다 남아선호 사상에 한 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내주신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한번 되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왕자님하고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연, 순이연이 어머님께서 순이연이 엄마로 사연을 제주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비욘세에 워낙에 자주 사연을 주셨었는데 요때도 이제 순이연이 엄마로서 사연을 주셔서 한번 읽어볼게요. 순이는 2020년 2월 18일에 출근길에 처음 길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리가 아픈지 한쪽 다리를 들고 꼬질꼬질하게 길가에 서 있는 아이를 보며 다리 다친 아기 강아지 셋을 해외 입양 보낸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때여서 1시간 후 돌아오는 길에도 다시 그 자리에 있으면 구조하자, 괄호 열고 제발 가주길 바라며 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저와 운명이었는지 그 길에 그 자세 그대로 다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를 당해서 자궁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고 한쪽 다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며 다리를 들고 있었어요. 이미 며칠은 그렇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수의사 선생님이 다리 상처가 며칠 지난 거라고 했었거든요. 주변 상인들께 수소문해서 도움을 받아 간식으로 유인한 뒤 캔넬에 넣고 당시 순이의 주인이라고 하던 가수원 집에 갔더니 치료를 포기하고 애도 포기한다고 쉽게 내주더라고요. 그 비싼 애플망고 과수원을 진짜 크게 하던 분홍이었는데도요. 주변 외국인들의 얘기로는 과수원에서 밭지킴이로 아기 때부터 6년을 키웠지만 목줄을 싫어해서 끊고 매일 도망 나와 근처 편의점이나 카페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살았다고 해요. 6년 동안 내내 아기를 많이 낳고 한두 달이 지나면 주인이 아기를 뺏어서 내다 팔고 그런 게 수십 번. 외국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엄마라는 이름의 마마라고 부르며 간식을 주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마마라는 이름으로 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구조 후 바로 병원에 가자마자 검사를 해보니 아니나 다를까 심장사상충에 걸려 있었고 해외 입양 보낼 생각에 일단 치료부터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다리와 자궁수술, 심장사상충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나 심장사상충 완치 판정을 받은 즈음에 임신한 노랑이를 구조했고 괄호 열고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가로 닫고 지금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분께 입양을 간 사랑이가 팔남매를 낳았고 저에게는 10마리의 임무하는 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 비욘세를 듣게 되었고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가게를 운영하며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던 당시 비욘세는 정말 큰 위로와 웃음을 주는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아이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2월달 마마를 구조하자마자 육지에 가야 할 일이 생겨 마마를 잠깐 일주일 정도 맡겨놨었는데 단기 인보집에서 배변 실수가 잦은 마마를 목줄로 베란다에 묶어놨었더라고요. 목줄을 끊고 여기저기 쉬를 했다며 다신 못 맡아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수원에 묶여 살았고 다른 진도들처럼 깔끔을 떠는 깔끔쟁이 성격이 아니었어서 유난히 배변 교육이 어려웠던 마마는 집 안팎 어디서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걸어가면서 쉬를 싸고 걸어가면서 똥을 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교통사고 당시 신경을 다쳐서 배변을 조절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었는데 제가 알아채지 못했던 게 지금도 많이 미안합니다. 밤늦게 퇴근하고 오면 집 여기저기에 설사를 줄줄 싸놓거나 쉬를 온 거실에 싸놓기도 하고 퇴근하는 저를 보고 반가워서 쉬를 줄줄 싸는 게 매일인 일상이었어요. 그러면서 마마는 일반적인 입양은 가기 어렵겠구나 생각하며 입양 홍보조차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개들의 엄마였던 마마를 어디로 입양 보내도 파양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며 마마의 엄마가 되어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중 구조한 노랑이의 팔남매 중 막내 꼬맹이가 아파서 약을 먹이느라 분유 수유를 하며 집에서 둘을 함께 키우다 보니 마마와 꼬맹이가 서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둘을 동시에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이순이와 이연희라는 이름으로 둘은 제 딸들이 되었어요. 순이가 2021년 8월에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 내내 입원 생활을 하며 알게 된 사실이 교통사고 당시 신경을 다쳤었기 때문에 방광이 꽉 차서 오줌이 줄줄 샜던 거고 역시나 신경이 다쳐 뒷다리에 힘을 못 줘서 걸어가면서 쉬랑 응가를 쌌던 거라는 걸요. 그 후로 압박 배뇨를 해줘야 배변 실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압박 배뇨를 꾸준히 해준 이후로 배변 실수는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폐렴 이후 폐 질환을 늘 앓게 된 순이는 거의 매주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주 1회 촬영을 하며 폐와 심장을 체크했고 조금만 기침을 해도 항생제나 감기약을 먹어야 일상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항생제를 2주 이상 안 먹은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항생제와 감기약을 자주 먹은 게 하늘나라로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똥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집안에 있던 똥에 묻은 세정제나 약품을 먹어서 급성 간염이 온 걸까? 7월 초 고대하고 고대하던 잦은 폐렴으로 마취가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스케일링과 CT 촬영을 했던 게 부담이 갔던 걸까? 하늘나라 가기 일주일 전에 심장 초음파도 해서 10년은 거뜬히 더 살 수 있을 거란 결과를 들었었는데 순이는 새로운 곳에서의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쁜 엄마가 미워서였는지 올 초 또 레이니즈 아기 5마리를 임보하게 된 게 너무 싫었던 건지 자기 때문에 병원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미안해서였는지 괄호 열고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꽤 이기적인 애기였으니까 크크 괄호 닫고 너무 빨리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큰 이유가 없이 이렇게 심각한 급성 간염이 온 이유는 담도 폐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해서 아픈 와중에 다시 마취하고 찍은 CT 때문일까 온갖 생각을 했지만 순이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30분이 지나서 바로 떠나버렸어요. 아직도 순이가 떠난 게 믿기지 않고 집에 오면 병원에 있을 것 같고 출근을 하면 집에 있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순이가 떠난 다음날 집에 와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연희와 레이니에게 순이가 제일 좋아하던 간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멀쩡히 붙어있던 순이 사진이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순간 너무 놀래서 자기만 간식 안 준다고 먹보 순이가 화가 났네. 진짜 엄마 옆에 있나 봐 하면서 깔깔대고 웃다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이 유골함 위에 간식을 올려뒀더니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그 후 열흘 뒤쯤 어느 날 순이가 꿈에 나와서 사람처럼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지? 순이가 왜 울면서 나오지? 하고 유골함을 봤더니 유골함 위에 있던 간식을 레이니가 먹어버렸던 거더라고요. 그 전날만 해도 간식이 있었는데 레이니가 새벽에 먹어버렸었나 봐요. 크크크크크크크. 그 꿈 이후로 순이가 정말 엄마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순이가 정말 제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의사표현을 해주는 게 딱 순이가 맞거든요. 유골함을 레인이 입에 닿지 않는
책장 속으로 옮기고 간식을 올려놨더니 순이가 꿈에 나와서 제일 좋아하는 엄마랑 카페 가기 꿈을 2번이나 꾸었어요. 그 이후론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사연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에 누워서 간식 언제 줘 하며 한숨을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사연을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루고 미뤘는데 순이 얘기를 이렇게 쭉 쓰고도 싶었고 이모들을 너무 좋아하는 관종 순이를 전 세계의 많은 비욘세 이모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써봤습니다. 지금도 운동장이나 카페, 산책길에 만나는 많은 분들이 순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시지만 연희를 보며 연희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하며 애둘러 위로를 해주시며 순이를 기억해 주시는 게 너무 좋거든요. 순이를 만났던 이모들, SNS로 좋아해줬던 이모들, 이제야 순이를 알게 된 이모들 모두 엄마 딸 이순이, 이연희의 유일한 언니 이순이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순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게 많이 외롭진 않을 거예요. 순이야, 엄마의 영원한 첫째 딸 이순이, 엄마 바라기, 엄마 껌딱지 이순이 씨. 엄마는 순이를 제일 많이 너무나 사랑했어. 엄마랑 고작 2년 반 살다 가려고 왔냐며 원망도 했지만 엄마는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순이랑 맺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 엄마의 영원한 큰딸, 엄마의 보물, 엄마의 가장 큰 선물 이순이. 항상 옆에 있는 거 알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엄마 옆에서 엄마랑 이모랑 동생들 잘 보살펴줘. 사랑해 우리 딸. 쓰다 보니 사연이 너무 길어졌는데 방송에 안 나가더라도 비욘세님이 한 번 더 순이 이름을 불러주시니 순이는 정말 좋아할 거예요. 힘든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사연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래서 그랬을까? 뭐 저래서 그랬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순이랑 같이 했던 삶의 어떤 구간에 대해서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순이가 정말 이렇게 책임감 있는 엄마를 귀신같이 알아보고 거기에서 그 길에서 힘든 와중에 기다린 것도 너무 두 분의 어떤 견연이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는 동안 굉장히 많이 행복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고생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막 식탐도 있고 먹보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늘 되게 즐겁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또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귀여워서 마냥 슬프지만은 않게 잘 읽었습니다. 순이가 지금도 옆에서 든든하게 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곁에 있는 순이랑 또 연이랑 오래오래 즐겁게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옥수동 나무늘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욘세님, 셀럽맨님 안녕하세요. 옥수동 나무늘보 aka 민크고모입니다. 비욘세 열혈 청취자인데 사연은 처음 보내보아요. 물론 여운의 노숙자도 열혈 청취자입니다. 민크는 남동생 가족이 키우던 말티즈 강아지이고 이름은 조카들 돌림자를 써서 셋째 딸 민크 아님 미로 했고 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의식해서 민크라고 읽고 있습니다. 셋째 딸 민크라고 했고 동생이 이직으로 미국에 가게 되면서 3살 때 저에게 왔어요. 동생 가족들은 계속 만나는 상황이다 보니 저를 엄마라 칭하면 헷갈릴 것 같아 저는 민크 고모가 되었고요. 흐흐. 직장 생활을 하는 저는 민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서 늘 부족한 고모였지만 민크는 저에게 너무나 큰 행복을 주었어요.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만큼 사랑을 잘 표현하는 동물이 있을까요? 저는 차녀로 자라서 사랑이 늘 고픈데 차녀 힙합 민크는 그 부족함을 충분히 채워주는 아이였습니다. 민크가 9살이었을 때였어요. 털이 있는 동물은 몸의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렵고 특히 강아지는 통증을 너무 잘 참아서 아픈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가 부족해서인지 저는 민크가 아픈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느 날 민크 배가 평소보다 빵빵하길래 오늘은 뭘 이렇게 많이 먹었니? 라고 했었고 그 무렵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먹지 않고 다람쥐 도토리 모으는 것처럼 제 베개 아래에 숨기는 것을 보고도 너가 다람쥐야? 하고 놀리기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주말에 목욕을 시키는데 2주 전보다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동네 병원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본 후 큰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했고 종합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된 상태. 갑작스러운 암 진단과 길어야 1개월이라는 여명을 듣고 저는 의사 선생님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의사이지만 본인도 백혈병으로 반려견을 하늘나라로 보냈다고 백혈병은 알아채기 쉽지 않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민크는 그날 이후 하루가 다르게 기력이 떨어져 갔어요. 혼자서 먹던 밥을 먹지 못하게 되었고 며칠 더 지나자 거동도 못하게 되었고요. 저는 점심시간 때마다 집에 들러 꿀을 먹여주고 물그릇도 입가에 두어 마실 수 있게 하고 회사로 복귀하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동안 일어난 일이고 금요일 저녁에는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제가 2시간 간격으로 민크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 3시에 깼을 때 머리도 못 들던 민크가 바른 자세로 앉아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마지막인 줄 알았다면 다시 자러 가지 않고 민크를 제 품에 꼭 안고 있었을 텐데 5시에 나와보니 이미 하늘나라로 간 후였습니다. 암 진단 받은 후 일주일 만에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해서인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시 반려견과 함께 살아갈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혼세님의 포포, 현 올리브 임보와 입양 과정을 보면서 입양이나 임보는 어렵겠지만 이동봉사는 해보려고 해요. 혼세님 덕분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되어 감사드리고 다시 용기 내어 반려견과 함께하는 그날도 빨리 오길 기원해봅니다. 그리고 진가의 가족분들이 빨리 잃어버린 공주님을 찾게 되길 기도할게요. 이게 이제 작년 사연인데 잃어버린 공주님 제가 찾았습니다. 저희 김정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강아지가 간식을 안 먹는 것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니까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해요. 애견인 애묘인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옥수동 나무늘보 드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민크 사진 보내주셨는데 민크님이 정말 약간 뭐라지? 청순한 그 촉촉한 눈빛을 하고 있는 사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귀여워하면서 봤어요. 저번에 그 셀럽맨님도 얘기했었는데 아기가 아프다는 거를 이미 너무 여기저기에 손을 쓰지 못할 상태로 된 거를 봐서 맨님도 그동안 다른 아이들도 많이 보내봤지만 그 아픔이 되게 오래 가고 지금도 좀 많이 아파하고 있는 이별이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많이 좀 공감이 돼요. 너무 갑자기 이별을 했고 그리고 9살이면 너무 애기니까 요즘 세상에 9살 진짜 애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보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이동봉사라도 이런 작은 거부터라도 해보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것들도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올리브 가고 나서 이동봉사를 한동안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도 느꼈던 게 내가 반려하고 있을 때 아이를 집에서 돌보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너무 입양이나 임보를 당장 못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시기보다는 입양이나 임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못하는 것들부터 마음이 편한 선부터 많이 좀 도움 주시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강아지 혹은 고양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아지 고양이는 저희가 그래도 좀 정보가 많고 많이 알려진 일이잖아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이 좀 많아서 평소보다 조금씩 더 긴 사연인데 이거를 한번 느긋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도 많았던 사연이었어요. 슴슴한 포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즐겨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비욘세 청취자분들의 이야기와 삶을 들을 때마다 울고 웃고 하곤 해요. 그리고 혼세님이 이야기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 읽어주시는 게 느껴져서 듣는 저도 참 행복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인스타 피드를 봤는데 반려동물 무지개 다리 건넌 후에 삶에 대해 사연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팟캐스트를 항상 즐겨 듣기만 했지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멋진 파트너이자 가족인 고슴도치 슴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슴도치 등장. 요건 써주신 게 아니라 고슴도치 등장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슴슴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이름 슴슴이.
성별과 나이, 남자 1살 추정, 좋아하는 것, 바삭바삭한 쿠키, 밀웜 사료, 싫어하는 것, 시끄러운 것, 사람 다가오는 것, 자기 건드리는 것, 크크크크크, 귀는 어찌나 밝은지, 제가 옆에서 숨만 쉬어도 쉬익쉬익거려요. 너무 귀여워. 씻는 것, 발톱 깎는 것, 특기, 코로 포치 밀고 다니기, 쳇바퀴로 분노에 질주하기. 정보 하나, 포치는 고슴도치 친구들에게 필수인 용품인데요. 작은 집이자 은신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두운 걸 좋아하고 얼굴 숨기는 걸 좋아하는 고슴도치들에겐 무조건 있어야 해요. 도자기 은신처, 이불 은신처, 터널 은신처 등 다양해요. 내 집 마련은 못해도 슴슴이 집은 100만 개도 더 사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셨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고슴도치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20대 후반이 되어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가 고슴도치 집사라고 주변인들에게 소개하면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고 하필 고슴도치야? 고슴도치 가시 아프지 않아? 고슴도치는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교감도 못하잖아. 이왕이면 강아지를 키워. 고슴도치 수명 짧지 않아? 등등.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저는 강아지 고양이를 좋아하고 그들이 항상 행복하길 바라지만 그들과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가 크크 저는 작은 것들에게 더 관심과 애정이 있거든요. 고슴도치 가시가 아프지 않냐는 질문을 하자면 정답은 yes or no입니다. 대체로 부드럽고 아프지 않아요. 구체적인 촉감을 말하자면 마치 대나무 돗자리를 쓰다듬는 느낌이랄까요? 슴슴이를 만질 때 아프다고 느낀 적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어요. 목욕시킬 때요. 슴슴이는 화를 잘 안 내는 편인데 목욕할 때는 진짜 온몸의 가시를 갑옷처럼 만들어서 저와 엄마를 곤란하게 했어요. 목욕할 때마다 느꼈죠. 아, 슴슴이는 목욕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내가 만질 때 가시 갑옷을 안 만드는 걸로 보아 나를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고슴도치는 가시를 세워도 정말 싫은 게 아니면 가시가 그리 아프지 않습니다. 만약 고슴도치를 만졌는데 가시가 너무 아팠다면 그건 본인이 고슴도치의 심기를 건든 거랍니다. 그럴 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맛있는 걸 주세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 느꼈던 게 사람들이 고슴도치의 가시가 따갑다 뾰족하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통념이 된 것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고슴도치를 다 빡치게 하면서 만져왔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충분히 교감을 하고 충분히 친절하게 했을 때 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네들이 그럴 때만 만져서 고슴도치 가시를 세우게 만들어 놓고 고슴도치는 가시가 따갑다라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고슴도치는 강아지랑 고양이처럼 교감을 못하잖아. 이왕이면 강아지를 키워 라는 질문을 들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아마 제가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동물을 데려와서 더 재밌게 살아봐라 라는 의도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질문이 참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말이 좀 과격한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느껴집니다. 이유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강아지와 고양이는 사람에게 정서적 교감을 해야만 하는 수단으로 느껴져요. 강아지, 고양이가 사람과 교감을 잘하는 동물인 건 맞지만 그들이 사람과 꼭 교감을 해야만 하는 동물은 아니잖아요. 또한 고슴도치도 사람과 교감을 합니다. 가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싫은 사람을 보면 고슴도치는 가시를 세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말 아프고 물 수도 있어요. 피도 납니다. 강아지, 고양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과 교감을 해요. 이름도 알아듣는답니다. 단지 고슴도치들은 집사가 무얼 하든 쉬익쉬익 화를 낼 뿐. 대표적인 질문 마지막은 고슴도치 수명 짧지 않아?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짧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든 강아지, 고양이 기준에서든요. 사람의 품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개량된 고슴도치는 수명이 짧습니다. 길게 살면 8년, 보통은 5, 6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요. 수명도 짧은데 뭐하러 키워?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넌 어차피 죽는데 뭐하러 사니?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리고 수명이 짧다는 것도 다 인간의 기준이잖아요. 고슴도치는 고슴도치의 시간을 살 뿐이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슴슴이와 만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슴슴이의 생일은 2021년 12월 1일이고 슴슴이가 도치별로 여행을 간 날짜는 2022년 6월 17일이니까요. 슴슴이와는 겨울과 봄을 함께 지냈습니다.
이왕이면 사계절을 길게, 아주 길게 같이 지내고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동물을 사고 파는 걸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유기동물 사이트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릿 도치 출신인 슴슴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슴슴이는 서울의 한 야산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요. 구조자분이 길고양이를 돌봐주시는 분이었는데 구조자분의 고양이 사료를 먹고 일주일 이상 산에서 살았다고. 근처 길고양이들이 슴슴이가 무서워서 슴슴이에게 다가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역시 용감하고 범상치 않은 우리 슴슴이. 슴슴이가 우리 집에 온 첫날이 생각나요. 산에서 와서 그런지 흙과 먼지가 범벅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고슴도치 데려오면 리빙박스 채로 너랑 고슴도치랑 못 들어오게 할 거야 했는데 결국 엄마도 슴슴이 홀리게 되었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고 동생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고슴도치 용품들, 간식들, 쳇바퀴를 준비해서 슴슴이의 집을 만들어줬습니다. 며칠은 경계하더니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 편하게 누워서 자기도 하고 쳇바퀴도 싱싱 잘 타고 하더라고요. 고슴도치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자고 밤에 놀아요. 24시간 중 15시간 이상을 자요. 도치들마다 다르긴 한데 슴슴이는 낮에는 쿨쿨 자기만 했어요. 자는 것조차 너무 작고 하찮고 소중했습니다. 건강검진도 주기적으로 가고 그렇게 슴슴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6월 초부터 잘 안 먹더라고요. 잘 뛰어넘던 턱도 잘 못 넘고 쳇바퀴도 못 타고 똥도 잘 안 싸고 밥도 안 먹고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바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고슴도치를 데려올 예정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병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에 고슴도치 전문 병원이 하나씩은 있긴 하지만 유명한 병원은 다 서울에 있더라고요. 저는 일산에 사는데 일산에서 고슴도치 봐주시는 병원은 없더라고요. 저는 전문 병원도 다녀오고 강아지 고양이 위주인 병원도 가봤는데 역시 전문 병원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슴슴이가 아플 땐 택시 타고 서울을 오갔습니다. 꼭 병원을 알아보시고 고슴도치를 데려오시길. 과잉진료에 오진하는 곳도 많아서 몇 군데 더 돌아봐야 하기도 해요. 병원에서 수면 마취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살이 쪄서 그렇다더라고요. 1kg 고슴도치도 건강하게 잘만 다니는데 슴슴이는 400g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렇게 말하니 안심이 되었어요. 딱 하루 동안요. 이상해서 이틀 후 다른 병원에 갔습니다. WHS 의심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WHS는 고슴도치 유전병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뒷다리부터 마비가 시작되어 장기까지 마비가 되는. WHS만 아니길 바라고 바랬는데 WHS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종양이라면 수술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슴슴이에게 이런 병이 왔을까 생각했어요. 괜히 나에게 와서 아픈 건가?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 슴슴이가 오래오래 장수도치로 살지는 않았을까? 의미 없는 자책을 하면서 슴슴이가 아픈데도 출근하러 나가야 하는 현실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없을 때,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슴슴이가 아파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떠나면 어떡하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WHS 진단을 받은 날이 6월 14일이었습니다. 제 생일이었어요. 카톡으로 계속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와 선물이 오는데 고맙고 기뻤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날씨는 너무 좋고 슴슴이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슴슴이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이것도 제 욕심이지만 슴슴이의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2022년 12월 1일에 생일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지만 급한 대로 6월 18일 토요일에 생일 파티 계획을 했습니다. 파티룸도 빌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지 했는데 도치별에서 급한 연락이 왔는지 6월 17일 아침에 슴슴이는 떠났습니다. 슴슴이에게 참 고마웠던 건 아침 출근하는 엄마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저와 마지막으로 눈을 맞춰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멀쩡했던 다리를 하루아침에 못 쓰게 되어서 자기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한테 인사해주고 제가 주는 우유도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고 갔어요. 소중한 존재의 죽음이 부재가 저에게는 처음이라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슬프다고 말하는 걸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슴슴이의 죽음을 위로해주는 모든 말이 저에겐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들 저에게 슴슴이는 행복했을 거야. 너가 잘 돌봤잖아. 힘내. 넌 최선을 다했잖아. 괜찮아? 고슴도치는 원래 수명이 짧잖아. 그 외 등등 이라며 위로를 해줬습니다. 이상하게 그 말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위로해주는 분들에게 고마웠지만 사실 하나도 고맙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네가 뭘 알아? 하는 삐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겐 저 말들이 너무나도 가식적이고 위선으로 들렸습니다. 지금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었던 분들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씀씀이의 장례를 치르고 몇 주 후에 저는 씀씀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이름하여 씀씀이 없는 씀씀이 생일 파티. 친한 지인들과 조그맣게 파티를 했습니다. 초대장도 보내고 파티룸도 꾸미고 맛있는 걸 먹으며 그날은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씀씀이 얘기로 보냈답니다. 그때 와준 저의 소중한 지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낍니다. 가족들과 씀씀이 얘기를 하며 지인들을 불러 씀씀이 없는 씀씀이 생일 파티를 하며 느꼈습니다. 씀씀이 얘기를 많이 해야겠다. 씀씀이는 저에게 없지만 저에게 있음을 느꼈습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씀씀이가 죽어서 슬프냐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죽음은 잘못이 없다고. 사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하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씀씀이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서 아쉬운 거지 죽음이 슬프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습니다. 죽음으로 씀씀이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자유로워졌으니까. 제 몫은 이제 씀씀이의 여행을 응원해주는 것이겠죠. 씀씀이는 어디서든 어떤 모습이든 잘 해내겠지만요. 씀씀이에게 배운 사랑으로 지금은 씀씀이의 동생 포도, 고슴도치, 남자 2022년생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고슴도치 특집이 나온다면 사연 또 들고 올게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해요, 우리. 쓰다 보니 너무너무 길어졌네요. 줄이고 싶은데 줄일 말이 없네요. 혼세님께서 너그러이 봐주시길. 언제나 잘 듣고 있으며 오래오래 정말 오래 방송해주세요.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비욘세를 들으며 운동할 수 있기를. 끝으로 씀씀이에게 편지 하나 써도 될까요? 씀씀이에게. 씀씀아, 도치별에 잘 도착했니? 너는 후각도 좋고 달리기도 빠르니까 잘 찾아갔겠지. 내가 고슴도치 언어를 할 줄 알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사람이라서 사람의 언어를 쓸게. 너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게 참 아쉽다.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세상인데 우린 왜 말로 소통할 수 없을까? 그래도 말이 통하지 않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지. 너의 빛나는 눈을 쳐다보고 너의 촉촉한 코를 톡 건드려보고 너의 부드러운 등을 쓰다듬으며 숨을 쉬는 너를 바라보고 너의 표정을 살피며 너의 마음을 추측해보기도 하고. 씀씀아, 나는 너와 함께한 모든 날들이 재밌었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6월 17일까지 보냈던 너와의 시간들을 나는 잊지 못할 거야. 너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재밌었어. 우리가 존재로서 같이 한 시간은 여기까지지만 나는 항상 너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치만 너는 날 생각하지 않아도 돼. 기억하지 않아도 돼. 사랑하지 않아도 돼. 잊어도 돼. 너가 날 잊는 마음으로 자유로운 다음 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잊어도 돼. 나는 너가 언제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씀씀아, 나는 드라마나 책을 볼 때 마지막을 안 보는 습관이 있어. 마지막이 너무 아쉬워서. 나에겐 너도 그런 존재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싶지가 않아.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는 시리즈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널 처음 만났을 때 무게가 380g이었어. 아팠을 때 잰 건 480g. 도치별 가기 전 무게가 아마 408g이었을 거야. 408g의 너를 보며 408g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니. 지금은 사실 매우 슬퍼. 하지만 이것 또한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척이나 재밌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에 슬픈 건 괜찮아. 아침마다 너의 집을 청소하며 비몽사몽 잠에 든 너를 깨우고 너의 이름을 부르던 그 시간이 생각나. 밤마다 쳇바퀴를 타며 돌돌돌 굴리던 너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참 이상하지? 집에 사람이 셋이나 있는데 너무 조용해. 너가 포츠에 들어가려고 부시럭거리는 소리, 사료를 아그작아그작 씹어먹던 소리, 물을 홀짝홀짝 마시던 소리, 앞머리를 만지면 쉬익쉬익거리던 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해. 저녁에 엄마와 아빠, 내가 너를 숨죽여 보며 언제 나오나 기다리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 덩치 큰 성인 셋이 조그만 너를 둘러싸고 행복해하던 그 시간들이 생각나. 부재는 존재를 증명한다는데 나는 네가 없음으로 인해 네가 있었다는 걸 느껴. 너의 죽음으로 인해 너의 생을 느껴. 아픔으로 인해 사랑을 느껴.
나는 너가 있었음으로 인해 사랑을 아주 조금 알게 된 것 같아. 너가 없음으로 인해 상실이란 뭔지도 조금 알게 되었어. 너는 끝까지 나에게 주는 것밖에 없구나. 너가 없는데도 내 시간은 흘러가. 내 생은 계속되어서 나는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일도 해. 드라마를 보면 일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그러던데 이게 드라마랑 실제 인생은 다르더라고. 너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달라서 조금 아쉽다. 나중에 도치별에 초대해 줄래? 시간이 지나서 내가 갈 수 있게 된다면 너가 좋아하는 쿠키를 잔뜩 사갈게. 물론 너는 날 기다리지 마. 그냥 도치별에서 재밌게 놀다가 다른 존재로 태어났으면 해. 나중에 내가 도치별에 놀러 갔을 때 너가 없다면 나는 그건 그것대로 참 좋을 것 같아. 우리에게 다음 생이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느 것도 확신할 순 없지만 어떤 존재로든 너와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다. 나의 첫 동물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동물 친구는 처음이라서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봤잖아. 나의 첫 동물 친구, 첫 고슴도치 친구, 가족, 파트너였던 씀씀아. 너의 부드러운 가시가 나는 너무너무 그립겠지만 잘 참아볼게. 너의 따뜻한 체온이 묻어있는 포치가 너무너무 그립겠지만 잘 참아볼게. 내 작은 뽀시래기 씀씀아 안녕. 정말 안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이 보내주신 사연 자체가 그런 동물이랑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볼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되잖아요. 특히 이런 동물을 반려하지 않았던 삶에서는 알 수 없는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게 그려져서 이 사연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는데 특히 그 성인 셋이서 이 낮밤이 우리랑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고슴도치가 나오기를 이렇게 숨죽여서 기다리면서 있는 장면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정말 너무 많이 따뜻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했던 이야기들, 보내주신 이야기가 저한테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진짜 많이 들었고 다른 사연들도 그랬지만 또 특히 좀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읽게 돼서 혹시나 익숙하지 않은 존재를 반려하는 사람들한테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아기가 없어도 하게 되는 실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다들 여기서 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사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저번 주에 저랑 같이 나왔던 맨님이랑 제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여러 동물이 있었거든요. 뭐 닭도 있고 뭐 뱀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이런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 애들 이름을 붙인 거에서 너무너무 사랑이 느껴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아이들의 가장 귀여운 순간 이때 진짜 너무 인상적이다 하는 순간들을 평소에 찍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기실에 쭉 붙어있는 아이들 사진이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거기 한 줄씩 코멘트를 쓰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닭이었는데 사람 이름을 붙여놓은 닭이 있었어요. 이름이 현철이었나? 그런 닭이 하나가 있었어가지고 이제 그 닭 친구를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캠페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우리가 소를 이제 소고기 같은 것들을 살 때 거기에 뭐 달링다운 뭐 무슨 와규 막 이런 식으로 부위를 쓰기도 하고 어떤 그 소의 품종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바뀐 세상에 대한 영상을 이제 캠페인으로 만든 이제 외국 광고 캠페인을 봤는데 집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뭐 돼지, 소 이런 애들을 이제 옷도 입혀주고 귀여워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마트에 와서 살 때는 강아지 고기, 뭐 푸들, 뭐 슈나우저 이 중에서 골라서 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저도 사실 지금은 고기 소비를 하고 있고 그동안 제가 살아왔던 어떤 역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도 고기를 먹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어쩔 수 없이 깊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사연에서 말씀하셨던 고슴도치는 교감을 할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큰 맥락에서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육류 소비를 하고 있고 육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특히 식생활에 연관된 이상은 이 개인이 그동안 살아온 어떤 서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당장 어떤 가치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건 제가 논비건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스스로 조금씩 기다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한테 조금 더 몸에 닿는 일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방향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 스스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스스로를 너무 스트레스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떤 그런 때를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이런 얘기를 접하니까 비거니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전혀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가 모르는 존재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삶이 되게 많이 확장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어떤 내 주변에 퀴어 친구가 생기고 내가 살아보지 못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몸을 갖고 있지 않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형태가 아닌 몸을 가진 친구들을 만날 때도 내 세상이 어느 정도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도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도 비슷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아서 나도 스스로 좀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한테 생소한 것들을 반려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 섣불리 아무 생각 없이 하던 말 같은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됐던 사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연만 소개를 하는데도 평소에 혼자 녹음할 때보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다행히 보내주신 사연의 대부분을 소개를 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정말 다시 한번 저도 지금 에세이를 쓰고 있다 보니까 더 느끼는 건데 자기한테 소중한 존재에 대해서 이런 장문의 글을 쓴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은 이때 처음으로 사연으로 쓰면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곱씹게 됐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유료로 연재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매주 써나가는 게 늘 쉬운 일만은 아니고 즐거운 경험이기도 하지만 가끔은 정신을 많이 쏟는 일이기도 한데 심지어 떠올리기 어려운 어떤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서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물론 글을 쓰면서 정리됐다고도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그게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랬든 그렇지 않든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에 반유아 작가님 나오셨던 적이 있어요. 비욘세에. 근데 거기에서 너무 사랑하던 사람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그때 작가님이 그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 사람을, 이 존재를 잃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거랑 완전히 같은 일상은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맥락의 얘기를 한번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걸까?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모든 구간에서 그렇듯이 그렇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도움이 되면 너무너무 다행일 것 같아요. 오늘 조금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듣기 힘드셨을 수도 있겠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어쨌거나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오늘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저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활기찬 느낌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지금 저희 집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정원 씨가 너무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얼른 정리를 하고 산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